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청중. 전 세계의 우려를 등지고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의 이러한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바로 항공무기였습니다. 항공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본 이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은 갑자기 자국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더니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란이 보자마자 경악한 항공무기들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항공무기로 자국 군대를 완전 무장시킨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압승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현지 시간 기습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전날 가자지구에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 무라드 아부 무라드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 부대의 지휘부 수십 명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군은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 추가 공격 및 전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 시간 성명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의 동지 중해로 이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전력태세 증가는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모든 국가와 비국가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항모전단은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유도탄 순양함 필리핀해, 유도탄 구축함 그레이브리와 메이슨 등으로 구성됐으며 먼저 지역에 도착한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의 동지 중해 이동을 발표했으며 미 공군도 영내에 F-15, F-16, A-10 전투기 대대를 전개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싣는 비행기는 약 80대 정도입니다. 고작 80대로 뭐라냐, 팔레스타인에는 비행기가 수백 대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80대만 나가도 팔레스타인 비행기 수백 대대는 단 몇 분 만에 어디서 쏜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모두 격추됩니다. 미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값을 다 합치면 100억 달러가 넘는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형 전투기라고 해봐야 1980년대 만들어진 북한산 전투기와 러시아산 전투기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미 항공모함은 한 척 건조 비용이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척당 10억 달러가 넘는 최신 군함이 10척 정도 따라붙습니다. 이외 보급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을 다 합치고 항모에 실린 비행기 가격을 다 합치고 또 한 발당 수백 달러 이상씩 하는 수천 기의 초정밀 미사일까지 다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200억부터 300억 달러 훌쩍 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엄청난 항공모함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이스라엘에 급파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압승 분위기로 중동전쟁이 끝나려 하자 중국이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회 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왕 주임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자위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아예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군 조직인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15일 현지 시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움직임은 제2의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해왔던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시리아 정부 고문과 에조르의 활동가를 인용,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남쪽의 다마스쿠스 가까운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무장한 무기들을 눈으로 실제로 보자 경악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산 무기 조금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이란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군은 최신식 한국산 무기들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2008년, 2012년의 이듬해에도 한국산 무기 수입액을 전년보다 각각 2배, 1.5배씩 늘린 바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부터 최신식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미사일, 탄약 등을 초대규모로 수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하마스의 미사일 벌떼 공격에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망이었던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며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20km 이하의 적어도 미사일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키는 천궁에서부터 30km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엇, 여기에 60km 높이까지 완벽히 탐지해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무력화시켜버리는 L3까지, 여기에다가 최근 LI 지넥스원과 하나디펜스가 공동 개발한 한국형 아이언돔 AAMD, AOW 엘터투드 미셀 디펜스가 있습니다. AAMD 한 개 포대는 요격탄 발사 차량 2터부터 6대로 대당 요격 미사일 16발에 달하고 히트투킬 탄두를 장착. 여기에 AESA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1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국의 최강 무기들로 도배하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란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과거 북한과 하마스 간 무기 연결 고리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오랫동안 추적해왔던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게 되면 더 많은 북한산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전달된 주요 경로로 북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와 중동 국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정보국 DI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란 군사력 관련 보고서에서 탄도미사일 등 이란의 무기체계에 북한의 기술이 연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이 주요 무기 프로그램의 국산화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 중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내로 이란의 주력 MRBM인 액체연료 추진형 샤하브 3부는 북한 노동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북한 무기를 장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국경 근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군이 북한 무기보다 화력은 100배 이상 강력한데 동시 100개의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시켜버리는 최신 한국산 무기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군을 보더니 경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산 무기를 보자마자 경악하며 난리가 난 이유는 바로 얼마 전 한국산 무기로 완벽히 무장한 사우디연합군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던 당시 사우디연합군이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란은 이때 이렇게 사우디연합군이 사용한 무기를 공개했는데 전부 한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한국산 무기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한국에 당장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자 지구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군에는 보병 외에도 탱크, 공병, 특공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목표는 하마스를 몰아내고 그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향후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2006년 레바논을 침공한 이후 최대 규모의 지상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자국 병사를 납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주요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자지구 침공은 지난 2008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차 가자전쟁 이후 첫 점령 시도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사망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하마스가 지하 벙커 등의 인질들을 붙잡고 있어 공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에게 가자지구 남쪽으로 가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일부는 떠나지 않고 거주지에 그대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내려졌던 대피령은 하루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하마스가 주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한을 연장했고 피란민이 남쪽으로 떠날 수 있는 안전 경로 2곳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지상군은 전투기와 전투용 헬리콥터, 공중 드론과 포병의 엄호를 받습니다. 이 군사 작전은 당초 이번 주말에 하기로 계획됐으나 날씨가 흐려 공중 엄호를 받기 어려운 까닭에 며칠 정도 지연됐다는 전언입니다. 미국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공관에서 비필수 업무 담당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해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확전 우려에 미국은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추가적인 적대 행위나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해도 지리를 잘 알고 게릴라전에 능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이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 억류 인질 수는 외국인을 포함 최대 150명 정도입니다. 가자지구 내 3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대원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안에 미로 같은 지하터널을 수백 마일 구간으로 파놓고 있으며 그 안에 각종 함정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레시는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 말을 전하며 가자지구 북부 여기저기에 있는 터널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이스라엘군을 뒤에서 공격할 것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인구가 밀집된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래 비밀 터널을 이용해 무기와 지휘시설 전투기 등을 은닉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150명도 이 터널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깊이가 35m에 달하며 철로와 통신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탐지를 피하기 위해 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나 학교 기타 공공건물 맨 아래층에 입구를 뒀습니다. 시간이 지나 터널 안에서 전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시설은 더욱 정교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북한으로부터 터널 건설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얀마 군부 등의 터널 건설 기술과 장비, 인력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하마스에도 군사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하철이라고 부르는 이 터널망은 규모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가자지구 땅 아래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스라엘 당국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땅 밑을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키부츠 근처로 이어지는 비밀 터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터널의 지붕과 벽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1.6km에 깊이는 18m에 달했습니다. 이어 2014년에는 하마스가 구축한 30여 개의 터널 네트워크를 확인했는데 구조나 배치 형태 등이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의 땅굴과 흡사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1년 분쟁 이후 폭격으로 가자지구 비밀 터널 100km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하마스는 이 터널망이 500km에 달하며 피해를 입은 부분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터널 내부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옆벽에는 각종 로켓을 장착해놔 어디서든 쉽게 밖으로 빼내 발사할 수 있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사 현황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실도 마련돼 있어 체계적인 게릴라전을 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마스는 이집트 국경 아래 터널을 이용해 무기와 물자를 들여와 로켓 수천기와 드론을 만들고 수년에 걸쳐 이스라엘에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익히는 데는 북한이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가자지구 전면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서울의 전투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침입 시도를 격퇴했다며 해상 총격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해상에서 하마스가 해상으로 침투하자 이스라엘 해군이 하마스 보드를 박살냈고 탈출하는 테러범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빼앗겼던 기지 탈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군사 기지를 되찾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를 급파했고 대원들이 건물로 접근해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7일부터 보복작전에 나서 60명 이상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하고 26명을 체포했으며 이번 작전으로 인질 250명을 구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루 만에 250명의 인질을 구해내자 169만 명이 해당 영상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모두 7,6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스라엘 군을 칭찬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250명의 인질을 구하다니 이스라엘 군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내신들 또한 이를 대서특필하며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기습을 주도한 하마스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침투를 주도한 하마스 공중부대 지휘부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양측 사망자는 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 공격 당시 전두대원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사살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에게서 발견된 문서와 지도에는 해당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 1,3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는데 이는 이스라엘군과 교전 중 발생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하마스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하마스도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질 13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으며 이스라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소녀가 부상당했다는 영상을 올렸는데 결국 인형으로 자작극을 한 것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곧장 삭제됐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됐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팔리우드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팔리우드는 팔레스타인과 할리우드의 합성어로 한마디로 허구적인 쇼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난 후 하마스가 통치하던 지역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서한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다시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력하나 그렇게 되면 당국이 이스라엘의 꼭두각시처럼 보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도 충돌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가자지구에 언제라도 하마스 같은 세력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까지 그랬던 것처럼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의 적대적 인구를 통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이스라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위한 주변국 관리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4일 시리아 북서부 국제공항을 공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항 운영이 중단됐고 5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신은 이번 공습을 이란의 공급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시작된 내전 당시 이란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이후 영향력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2일에도 시리아 공항 2곳을 공격해 공항을 마비시켰습니다. 알레포 공항은 지난번 공격 이후 파괴된 곳을 신속하게 수리해 운영을 재개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14일 이스라엘군 진지를 향해 로켓과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격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목표는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골란고원과 레바논 남부 분쟁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이번 가자지구 무력 충돌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실상의 레바논의 파괴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죠. 이란 대표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계속할 경우 자신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또한 미국 측의 이스라엘과 진행 중인 수교 협상을 중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10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통화로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3일에도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과거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봉쇄와 비교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소련의 전면전을 선포한 후 레닌그라드를 872일 동안 포위했던 사건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휴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자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뛰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주요 산유국이 아니지만 이란 등 주변 산유국으로 확정 가능성과 이스라엘 가스전 가동 중단, 핀란드 가스관 파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8개월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 새 무려 45%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일부 수입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100% 의존하는 품목은 6개 정도입니다. 모두 수입 금액이 적고 대체가 가능한 품목이어서 실제 공급망 위험성은 낮지만 문제는 브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전 세계 브롬 생산의 46%를 차지하는 1위 국가입니다. 이어 요르단 28%, 중국 18%, 일본 5% 등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전 세계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들어진 사우디가 정격 중국과 밀월 관계를 가져가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더욱 양국 관계가 견고해져 간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중국과 다양한 경제 관계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결제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세일가스로 갈아타면서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사우디를 내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사우디에게는 큰 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찌감치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는 같은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중국과 밀착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중동의 강자 이란과 외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도 사우디와의 관계 파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1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막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살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접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이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세계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인공 프로그램 GCAP의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넣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프로젝트는 일본 반대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지 마나했던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일본의 반대로 사우디가 GCAP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이 예멘 내전 개입과 터키 언론인 암살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고 결국 일본 반대로 인해서 사우디가 최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는 끼어들지 못한다는 맥락입니다.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 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동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중으로 말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우디는 중국보다 한국의 잠수함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 중국이 서방의 첨단 반도체나 군사용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이 최근 태국의 잠수함을 납품하려다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중국은 독일제 잠수함 엔진을 들여오려 했는데 독일 당국은 이제 중국의 군사용품 수출을 금지해 버린 겁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 동맹을 비롯한 중국 세력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제 엔진으로 태국의 잠수함을 인도하려 했으나 태국에 곧바로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밀월 관계라 하더라도 중국의 잠수함을 들여올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프랑스와 한국 등 주요 잠수함 공급처와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대신 프랑스에 나팔을 도입하거나 군수물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니 지난 6월 빈살만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다양한 군사 협력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사우디와 방산해서 결이 맞는 점은 미국이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고 미국의 보잉 대신 에어버스 선물을 통째로 받는 등 프랑스와 중국의 밀월이 깊어갔고 미국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사우디는 이를 놓칠 리가 없죠. 프랑스는 우수한 방산을 다수 거느리고 있으며 사우디는 돈도 문제가 없으니 접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미국 군사력에 의지하는 유럽에서 사우디는 다소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거액의 방산을 주문함으로 해서 환심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이 50조 원의 뒤통수를 쳤지만 사우디가 이를 메꿔주면 프랑스 친구는 누가 되겠냐는 거죠. 미국 제1동맹이라는 영국조차 사우디들 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 넣으려 하는데 프랑스는 더 환영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우디 잠수함은 프랑스 나발그룹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도 잠수함을 납품할 수는 있지만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정도로 미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 독일의 티센크루프 등에서 오랜 기간 잠수함을 조달하고 부품도 수입했기에 최근 K방산이 위낙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잠수함 부분에서는 후발주자라는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뜻밖의 한국이 프랑스 대비해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사우디가 가장 원하는 기술이전 형태와 사우디 현지 생산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기술 호환을 지속 지원해 주고 있죠. 반면 프랑스에서는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사우디 왕립 해군의 의도와는 다소 동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각종 프로젝트를 현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화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해온 사우디의 담수화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국이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담수화 기술이 현지화되어 가도록 가장 잘 돕고 협력한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방산의 가장 큰 이점인 기술 이전 및 교육, 사후정비 패키지가 잘 먹히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쓰일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수백 명 인원 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상 해외 조선소 최대 파견 인원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 프로젝트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HD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조선소 IMI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HD중공업이 사우디 조선소의 기술 로열티 방식의 조선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조선소나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끝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국가의 기간사업 조선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기술을 높게 사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가 유조선을 찍어내는 중국이지만 이것을 사우디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한 현대중공업의 IMI는 엔진 분야 및 다양한 조선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미 사우디 아람코 측은 2019년 현대 오일뱅크에 1조 3천억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간의 양자 간 두터운 신뢰가 있는 데다가 국가 간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한국 노하우가 이식된 사우디 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는 물론이고 초생산 혹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갖는 특장점이 존재하기에 한국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우디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